자, 나를 지켜보는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가 된다. 볼게요. 일단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를 지켜보는 한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뭐 그런 글입니다. 수필이고요. 갈래기 있습니다. 수필. 수필은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지시하고 오 뭔가 건빨의 느낌이 좋은데 자 이렇습니다. 뭐 주제는 이렇고요. 이제 이건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고두고 마음에 되새겨지는 책이라면 그런 책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생애를 바꾸었다기보다 생애를 견디게 해주었다고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건 이제 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를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글쓴이의 생애가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힘들게 살아본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평탄하게 산 사람은 뭐 생애를 이 책 때문에 내가 생애를 견뎠어. 뭐 이렇게 말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한 권의 책이 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인 정신의학자 빅토어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바로 그 책이다. 네, 제목을 제시를 했고 밑에 보면 이제 중심화제라고 나오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땠다는 거예요? 내 생애를 견디게 해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병약하여 아팠어. 이게 뭐예요? 어려움 첫 번째.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이 사람이 힘든 삶을 살았음을 이제 아까 암시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내 몸이 병약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앞산에 놀러 갔다가 계곡으로 굴러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이다. 아이코. 네, 그래서 계곡 가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네,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굉장히 이제 힘든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랬으니 뭐 초등학교 시절도 그랬을 거고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랬을 거고 굉장히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네요. 사춘기의 갈등과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고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내 정신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고 인생의 허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인생의 허무. 허무가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허무라는 건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 몸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 학교 공부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살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도대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그래서 자살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그러니까 우울증, 허무주의 이런 거 빠지면 내가 뭔가 의미 없는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자살을 하는 건 인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 뭐 항상 먹을 거 주면 엄청 먹고 또 먹고 엄청 먹을 걸 찾고 쟤들은 저걸 위해 사는가? 그죠? 먹기 위해 사는가? 물론 이제 뭐 요즘은 뭐 강아지들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연구가 되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발달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꼭 그런 생각을 하죠.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아무튼 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인생은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살다 가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함에 빠지고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대학 3학년 무렵 내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고 그게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병약하던 몸도 기적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하여 군대도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됐다. 아니 세상에. 그래요? 대단한데? 보통 멀쩡한 사람들도 공익으로 많이 빠지던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나 아이고 두 번째 어려움이 또 생겼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우리 가정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뭐 이제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친척 사업에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여러분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보증 서면 안 돼요.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결국 집도 다 날리고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집을 찾아가는데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 다녔다. 뭐 이거는 이제 집을 날려서 못 찾는다기보다 이사 가면 못 찾아요. 제 친구도 군대에 있을 때 집이 이사를 갔어. 그래갖고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같이 만났거든요. 아직 집에 걔는 아직 안 가고, 그래갖고 이제 놀다가 걔네 집 가서 이제 자려고 했는데 집을 한참 찾았어요. 어디야 도대체? 막 그랬는데 얘도 몰라.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제 어쨌든 그랬다. 서울로 올라와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는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하고 기숙할 곳도 없어, 잘 곳이 없어서 임시 건물 같은 데에서 자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네요. 그죠? 경제적 어려움. 사실 이게 여러분 이제 아직 세상을 많이 안 살아보시고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지도 않으셨을 테니까, 뭐 물론 이제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른들이 겪은 거에 비하면 좀 덜한 경우가 많죠. 근데 제일 힘든 건 이게 지금 제일 힘든 거 두 가지거든요. 사실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거 첫 번째,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 이거보다 힘든 건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변 사람이 아픈 거. 그리고 그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고민은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남신의주 유동박시봉방이라는 시 아세요? 거기도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나머지 문제를 걱정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친구, 뭐 연애, 뭐 사람 만나, 뭐 사람의 관계, 뭐 그런 거 의미 없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1차적, 2차적 이런 게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다 겪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런 무렵에 빅토어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다시 접하게 되었다. 다시 접하게 됐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책을 군대 시절에 한번 접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조차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 책을 대하자 책의 내용이 더 큰 감격으로 다가왔다. 왜요?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이 의미가 좀 더 와닿는 거예요. 그 책이 주는 힘으로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에서 인생을 견디게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가 봐요. 그죠? 그 상황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했으면 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테니까. 무엇보다 그 책은 내가 인생을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글 쓴 이에게 미친 영향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하나예요. 이게 좀 제가 볼 땐 책이 조금 이걸 잘못 정리하신 것 같은데, 다시 말해 인생을 품위 있게 살도록 도와주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었다와 품위 있게 살도록 도와주었다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밑에 가면 이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품위 없는 인생을 살 뻔한 나를 품위 있는 인생으로 살게끔 해줬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해줬다와 품위 있게 살도록 도와줬다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2라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바로 비굴하게 살지 않게, 다시 말하면 품위 있게 살지 않게. 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렇다고 내 인생이 전적으로 품위 있는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품위를 잃고 비굴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책의 구절이 나를 책망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깨우쳐 주었다는 말이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 두 가지의 인간 유형이 존재함을 배울 수가 있다. 즉 품위 있는 선의의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이다. 자, 인용했죠? 인용이 사용됐고요. 프랑클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이제 프랑클이 쓴 책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수용소인데 저도 예전에 이거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물을 한 컵을 준대요. 하루에 물 한 컵. 근데 그 물을 받자마자 다 이제 마셔버리는 사람이 일반적이겠죠. 너무 이제 목이 타니까. 그러니까 뭐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물인데 그 물을 딱 한 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의 반 컵을 가지고 세수와 양치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본 건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양치를 하고 세수를 물론 이제 그걸로 뭐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요, 의미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 뒤에 가면 나오는데 태도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뭐 살아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아무튼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 자기에게 배급된 빵을 자기보다 더 배고픈 동료에게 나눠주고 가스실로 끌려갈 때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있었죠. 독립운동 하신 분들, 죽으면서도 어떤 의지와 기계를 잃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클은 수용소 체험에서 인간은 환경과 조건에 굴복당하는 존재가 아님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환경과 조건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 역시 이걸 보고 인간은 환경과 조건에 굴복당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죠. 비굴하게 살지 않기 위해. 그 책은 품위 없는 인생을 살 뻔한 나를 품위 있는 인생으로 살게끔 해준 셈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 비굴하게 굴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친일파죠. 그죠? 친일파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건 비굴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굴복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 이제 품위 없는 인생 말고 품위 있는 인생, 비굴하지 않은 인생, 자신의 기계와 절개를 지키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프랑클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즉 의미에의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내었다.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 두 자식을 모두 잃었다. 아이고, 인생에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그러나 프랑클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의미의 의지를 발동하여 의미를 찾고 인생을 견뎌내었다. 부모와 아내, 자식을 잃었다. 이 중에 하나만 잃어도 굉장히 슬픈데, 그죠? 아이 잃고 막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두 아이를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고 너무너무 이제 큰 고통일 것이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걸 이제 고립무원이라고 하죠. 인생에 나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나 혼자 살아서 뭐하니? 나도 데려가라. 뭐 이제 그런 부모들의 울부짖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삶을 놓아버리지 않고 의미를 찾고 인생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심할수록 그 의미의 등불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이런 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에요. 등불. 하루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전체가 정전이 되어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 속에 불안에 떨며 누워있을 때 프랑클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 그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것보다 빼어난 명연설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밑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발췌라고도 하죠.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해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항상 어떠한 사정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법이다. 그 존재의 무한한 뜻은 고뇌와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죽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의 싸움 전망이 흐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싸움의 의미가 감소하거나 그 존엄성이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곤란한 때와 또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 각자를 찾을 것이며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목과 관련이 있죠. 한 사람의 친구,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의 죽어간 사람, 그리고 하나의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비애에 젖지 않고, 비애는 슬픔이죠. 슬픔에 젖지 않고 자랑스럽게 죽을 것을 알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대를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죽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드디어 수용소 막사 전등에 불이 켜졌다. 그때 프랑클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비틀거리며 몰려오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았다. 나를 찾고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에게 의미가 되는 셈이다. 40대 중반, 이건 이제 그리스니의 경험이에요. 40대 중반에 죽음의 문턱에 다가간 적이 있었다. 이건 그만큼 좀 힘들었다. 어떤 삶의 고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즈음 하루는 간신히 발을 옮겨 잠깐 집 밖에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조용히 뒤를 따라가기만 했다. 딸아이의 뒷모습이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요,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왜 부르지 않고 따라갔을까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뒷모습에서 삶의 의미를 느꼈기에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프랑클은 인생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인생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라는 건 이제 중요한 점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점. 우리가 문제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죠. 중요한 점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문제다. 뭐라고 하죠? 잘못된 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점의 의미예요. 중요한 건 뭐다? 인생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밑에 써놨어요.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찾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의미가 너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의미를 찾아봐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취임사에서 프랑클의 이 말을 응용하여 인생을 국가로 바꾼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일화 제시.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책임과 직결되는 셈이다. 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나는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프랑클은 또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에 주목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스실로 가야 하는 운명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마지막 자유로 남아있다. 그 마지막 남은 자유로 인간은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프랑클은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되는 가치를 태도 가치라고 명명은 이름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태도 가치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제 프랑클의 책에 나오는 용어인 거죠. 태도 가치. 자,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그것을 맞서야겠죠. 뭐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끝까지 비굴하게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뭐 이렇게 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죽일 테면 죽여라. 뭐 내가 그런다고 너에게 굴복할 줄 아느냐. 뭐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가치관의 차이겠죠. 그 다음 보시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태도만큼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좀 저도 자신이 없긴 하네요. 이처럼 프랑클 박사는 줄기차게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찾아주는 일에 몰두했다. 어떤 절망적이고 비극적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찾기만 한다면 견뎌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었다. 아까 이 사람이 그 정신의학 박사라 그랬죠. 그의 정신치료법을 가리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다. 그러니까 태도가치나 의미요법은 둘 다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용어예요. 그 다음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 앞으로도 의미요법을 스스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의미요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장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미요법이 좋다.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 그죠? 인생이 나에게 의미를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 그게 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책임져야 할 무엇일 수도 있고 또는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동료나 가족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기에 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했고요. 자, 처음에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고요. 일단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한 권의 책. 그럼 내 인생이 쉽지 않았다. 어떤 점들이 어려웠는가? 첫 번째는 몸이 병약했다는 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생각, 인생의 허물을 느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죠.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고 잘 곳이 없어 노숙을 했어요. 이제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다. 삶이 견디기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가면 40대 중반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 힘든 상황. 여기 어떤 상황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때도 뭔가 계속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때 다시 읽게 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나에게 큰 감격을 주었다. 어떤 도움이 되었냐면 내가 인생을 비굴하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었다. 다시 말하면 품위를 잃고 비굴해지려 할 때마다 나를 깨우쳐 주었다.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죠. 인간은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그 조건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책의 내용을 보면 프랑클의 의미의 의지가 드러나는데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사정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후의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친구, 아내,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죽어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비해졌지 않고 자랑스럽게 죽을 것을 알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어려움에 맞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6번째, 나의 경험 제시.
그 40대 중반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책임을 느꼈겠죠. 내가 이 딸을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이 살아갈 의미가 되어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찾았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프랑클이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에 주목했다. 그래서 운명과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음이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인간의 자유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랑클의 생각과 프랑클의 그런 치료 기법을 태도가치, 의미요법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 이제 나의 다짐, 그래서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다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지금보다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삶이라는 건 원래 힘들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왜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든 게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은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물론 기쁨도 행복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보다는 나중 더 이제 한 40대 정도 됐을 때, 이 사람도 40대 중반이잖아요, 그죠? 40대 정도 됐을 때가 가장 힘들다. 왜 힘든 줄 알아요? 왜 그때가 가장 힘들다는 건 줄 알아요?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20, 30대는요 젊어요. 청춘이 있습니다. 청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도 청춘으로 버텨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어떤 희망. 근데 40대가 되면 이게 조금씩 이제 청춘을 잃어가거든. 네.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이 필요하죠. 그래서 40대 중반에 이제 아이들도 필요하고, 왜? 그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삶이 의미가 있어.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를 찾는다면 40대 중반이 되면 가족에게서, 아이에게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이제 그런 어려움, 뭐 삶의 어려움, 물론 이제 삶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있다면, 그런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면 이 글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글이 가치가 있는 글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